안녕하십니까.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채석과의 이희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오이의 생리 특성 및 환경관리 방안, 그래서 생리장애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본청에서 먼저 농촌진흥공무원과 농업인 간의 정보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진흥청의 CRM 관련한 연구를 하다가 2003년 이후에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채소과에서 주로 멜론 관련한 바깥채소 관련한 일, 그리고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이상 기상 조건에서 작물을 안정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 관련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업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하고 있는 연구 내용 관련해서 또 대외적인 홍보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 재배 환경 조건을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에서 뭐 가뭄이라든가 고온이라든가의 환경 조건을 정밀 구현을 하고 그 안에서 작물이, 특히 채소 작물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국민 대상으로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중요성을 알리는, 그리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그러한 일들도 수행을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함께 살펴볼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오이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생리적 특성, 그리고 재배 시 주의할 사항들, 그리고 주요 생리장애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생산 및 소비 현황입니다. 먼저 이제 재배 면적 및 생산량을 살펴보시게 되면, 먼저 재배 면적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2013년에서 2018년까지 연평균 4% 증가하다가 이후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인력 부족 등으로 면적을 줄이는 바람에 전년 대비 한 13% 정도 감소한 4,121헥타 정도였고요. 재배 면적 중에 한 80% 정도가 시설 재배가 되겠습니다. 단위 면적당 수량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봄작형의 작황 호조로 전년 대비 한 3% 증가를 했다가 2021년에는 주산지의 작황 부진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한 7,003kg 정도였습니다. 겨울작형에 주 출하지인 영남 지역의 겨울철 한파 피해가 있었고요. 또 봄, 가을작형 주산지인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상 여건이 악화되면서 병 바이러스 피해까지 겹쳐서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단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여름철 주산지인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작황이 좋았고, 그래서 동기 대비 오히려 거기는 단수가 증가하는 그러한 추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수량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오이 생산량 같은 경우에 재배 면적과 단수가 줄어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한 14에서 17% 정도 감소한 28만 7천 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출하 및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지금 반입량 같은 경우에는 한 전년 대비 2% 정도 감소했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년과 평년 대비 4%에서 11% 정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백다다기 오이와 치청 오이의 가격이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평균적으로 거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보면 모든 작목들이 좀 그 주산지 집중도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랭크 3위에서 5위에 이르는 그러한 시군으로 출하 집중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그러한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위 한 5위까지 지역에서 전체 생산량의 51.5% 정도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기별로 주요 출하 지역을 볼 수 있는 건데요. 보시면 이제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겨울 작형
이고요. 그리고 축량 같은 경우에 주 출하기는 뭐 3 월부터 한 6 월까지, 그리고 한 10 월에서 11월 정도가 되겠고, 강원 지역에서는 주로 여름에 노지에서 재배가 돼서 고때가 주 7 월에서 8 월이 주 출하 시기가 되겠습니다. 오이 소비 및 소비자 구매 형태를 보게 되면 오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인당 2013 년에 5kg까지 감소하다가 최근에 중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5.8kg 정도 1 인당 소비를 하였고요. 장기적으로는 약간 감소해서 한 5.7kg 정도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그 소비자들이 구입할 때 고려하는 속성 같은 경우에는 뭐 신선도나 아삭한 식감, 그리고 단단한 정도를 주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오이 소비는 아까 작년 기준 5.7kg라고 말씀드렸는데, 점점 가정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음식점 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오이의 소비가 다름이 없다라고 응답한 게 한 50% 정도라고 하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오이를 구입하는 횟수가 증가했다라고 한 35% 정도가 응답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오이 소비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이 수출입 동향입니다. 지금 이제 전년 대비 보시게 되면 수출량 같은 경우에는 약 3% 정도 감소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 우리가 수출은 주로 일본과 러시아 중심으로 하는데, 이러한 신선 오이 수출량이 급감을 하였고, 반면에 이제 그 베트남 쪽으로 초산 조제 수출 물량이 좀 증가를 해서 그나마 한 3% 정도의 감소에 머물렀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입량은 크게 차이가 없어서 한 0.2% 정도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이 중장기 수급 전망을 보시게 되면, 오이 같은 경우에는 시설 원예 작물 중에서 노동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그러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인력 부족 현상이라든가 고령화가 심화될 것으로 가정할 때 중장기적으로 오이 재배 면적은 점차 감소될 전망입니다. 반면에 단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토양 재배보다는 점점 그 수경 재배 면적이 점점 그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팜 온실 중심으로 시설의 현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단위 면적당 수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이의 주요 성분과 건강 효능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료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리 생태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가 인도의 서북부 히말라야 산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성화이고 단위 결과를 하는 그러한 작물이 되겠습니다. 단성화라는 거는 지금 이제 암꽃과 수꽃이 따로 피는, 그러면서 한 화기 안에 뭐 암술만 있다던가 수술만 있는 그러한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같은 바깥 채소라고 하더라도 멜론 같은 경우에는 숫꽃에는 수술만 있지만 암꽃에는 암술과 수술이 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이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한 화기 안에 암술 또는 수술만 있게 되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고, 이제 단일 결과라고 했는데요. 단일 결과라는 거는 수정되지 않고도 그 씨 없는 과실이 발육하는 현상으로서 종자가 형성되지 않아도 착과해서 과실이 정상적으로 비대하는 현상을 단위 결과라고 합니다. 보통 과실 발육 및 비대를 위해서는 수분을 하고, 그러니까 암술 위에 꽃가루가 묻혀져야 되는 거죠. 그런 수분 및 수정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이제 종자가 형성이 되게 되죠. 그리고 종자에서 보통 오옥신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자방 내에서 오옥신 농도가 높아짐으로써 과실로 양수분 흡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비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이 같은 경우에는 개화 전부터 여기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시방 내에 오옥신을 함유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이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옥신이 생성이 돼서 자방이 비대하는 거죠. 그래서 오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암꽃에 어린 과실이 달려서 나오죠. 그래서 요게 암꽃이 되겠고 왼쪽이 숫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이는 단위 결과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벌통을 놓을 필요가 없죠. 시설 내에서. 그런데 인근에 있는 벌이 유입이 되게 되면 상품성 있는 그 오이를 수확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오이를 재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인제 그 저온을 아셔야 되는데 중요한 온도는 지상부의 온도 그리고 뿌리가 발육하게 되는 지하부의 온도도 중요하게 되고요. 또 밤과 낮의 온도 차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상부의 생육 저온이라는 것은 뭐 광합성이 원활하게 되고 이런 온도인데 보통 낮에는 보시다시피 25도에서 28도 정도가 적합하게 되고 밤 같은 경우에는 15도에서 18도 정도가 적합하게 됩니다. 지하부 생육 저온, 다시 말해서 새뿌리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뿌리가 양수분을 원활하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온도를 지하부의 생육 저온이라고 하는데 보통 20도에서 23도 정도가 적합합니다. 최저 한계 지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요즘과 같은 그러한 겨울철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겨울 시기에는 지상부 온도도 중요하지만 지온 확보에 애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그 최저 한계 지온은 오이의 경우 12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밤낮 온도 차이가 7도에서 10도 정도가 돼야 동화 양분도 효과적으로 전류가 되는 그러한 작물 생육을 위해서 또 제대로 분배가 되는 조건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밤과 낮의 온도 차이는 7도에서 10도 정도로 유지시켜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지하부의 생육 저온에 따라서 뿌리가 어떻게 뿌리의 양이 어떻게 발달을 하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20도에서 23도, 한 25도 범위 됐을 때 잔뿌리라든가 뿌리의 양이라든가 또 뿌리의 길이를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지하부의 발육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인제 그 작물에 생육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광합성이죠. 광합성에 관여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광도가 되겠죠, 광도. 그래서 광도는 뭐냐면 빛의 세기입니다. 그래서 식물의 광합성을 지배하는 제1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제 우리가 광보상점과 광포화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광보상점이라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요 점인데 이산화탄소의 방출과 흡수가 같을 때의 빛의 세기를 광보상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보일 때는 동화산물의 증감이 없지만 다시 말하면 요때는 광합성해서 생성되는 동화산물을 호흡을 위해서 모두 소모되는 그러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방출과 흡수가 같아질 때의 빛의 세기는 광보상점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광포화점이라는 것은 지금 광도가 광합성이 지금 여기 요 시점 이후에는 더 이상 빛의 세기가 증가해도 광합성의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데 요때의 빛의 세기 다시 말씀드리면 광도가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광합성이 증가하지 않는데 그때의 빛의 세기를 광포화점이라고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광포화점에 이를 때까지 빛이 광도가 높을 때 그럴 때 작물이 생육을 왕성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광합성에 중요한 것이 빛, 빛의 색이 다음에는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을 때, 그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 때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같은 빛의 세기라고 하더라도 이산화탄소의 양이 낮을 때는 이 정도의 광합성을 하지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게 되면 이 정도의 광합성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만큼의 광합성을 더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의 세기가 일정 수준까지 높아질 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광합성 속도는 증가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탄소 시비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탄소 시비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같은 빛의 세기일 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광합성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봤고, 여기에서는 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았을 때 광도가 이 정도일 때는 요만큼의 광합성을 하게 되지만, 빛의 세기가 증가하게 되면, 광도가 증가하게 되면 광합성 양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요만큼 이산화탄소 농도가 빛의 세기가 높아지게 되면 이만큼이죠. 이만큼 광합성을 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CO2 농도 내에서는 광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 양도 증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광포화점, 광보상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이 같은 경우에 광포화점은 900에서 1100까지, 그러니까 1100까지는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도가 강할수록 광합성 양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광합성은 하루 중에 언제 많이 하느냐? 오전에 약 80% 이상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빛의 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광량이 부족하게 되면 수량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광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하우스의 형식과 구조, 뭐 연동형이냐, 단동이냐, 또 뭐 재식 밀도가 좁으냐, 성기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치고, 또 잎 같은 경우에 오이 같은 경우는 잎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잎에 따라서 아래 잎은 그림자가 져서 같은 광이 비치게 되더라도 광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나중에 저격도 해주게 되는데, 이런 그 잎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에 따라서도 강량의 차이가 생기고, 또 피복자재인 경우에 안에 여러 가지 농작업으로 인해서 먼지가 안쪽에도 끼게 됐고 바깥쪽에도 많이 끼게 되는데, 이러한 먼지에 의해서도 강 투과율이 굉장히 저하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지금 피복이 광 투과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보통 하우스 비닐이 한 2년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광 투과율이 한 60%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척을 하게 되면 광 투과율이 회복이 되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에 월동 배추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노지에서 정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1월에 정식한 배추라든가 시설에서 포복 재배를 하게 되는 경우에 참외 같은 경우에 이제 이중 터널 많이 하시게 되죠. 그래서 하우스 안에 소형 터널을 통해서 이중 피복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광 투과율이 한 40% 정도까지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아침에 주로 오전에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터널의 비닐을 제거해 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량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뭐 피복자재 세정도 필요하고 피복자재를 교체하는 그러한 작업을 또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저희가 착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수원에 있는 정주대학 등이 인위적으로 조성한 농업용 저수지 서호 주변에 있는 공원의 오이가 되겠습니다. 이 오이가 보시면 꽃이 많이 달려 있죠. 근데 이 꽃이 다 숫꽃이에요. 왜 숫꽃만 발생을 할까? 오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성화라고 말씀드렸죠. 암꽃이 피거나 숫꽃이 펴요. 그런데 어떤 조건에서 암꽃이 생기고 어떤 조건이 되면 숫꽃이 생기는지, 왜 서호공원에 있는 오이는 숫꽃만 피었는지 한번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원인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의 성분화에 관여하는 요인에는 온도, 습도, 일장,
그리고 양분이 있습니다. 양분은 공이 보통 질소 성분이 많게 되면 대부분의 가채류가 숫꽃이 많이 분화가 되고 약간 부족한 듯하면 암꽃이 분화된다. 이 부분은 굉장히 공통사항이죠. 그리고 오이는 암꽃이 분화되기 위해서는 저온 단일 조건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온도 기준으로 저온이냐? 15도보다 약간 낮을 때 암꽃이 분화가 되고 15도보다 높을 때는 숫꽃이 분화가 됩니다. 그리고 습도는 60%보다 약간 낮을 때, 그리고 일장은 저온 단일 조건인데요. 그래서 8시간보다 짧을 때, 그때 암꽃이 분화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저온 단일 조건. 그래서 15도보다 약간 낮으면서 8시간 미만의 일장 조건일 때 암꽃이 분화가 되고, 그리고 질소 성분이 약간 부족한 그러한 상태에서 암꽃이 잘 분화가 된다. 그래서 앞에 슬라이드에서 소 주변에 있는 오이에 수꽃만이 많이 피었던 것은 주로 이 시기가 이제 여름이어서 얘가 고온 장일 조건만 계속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수꽃만 피었던 것이죠. 그리고 과실 비대와 양분 전류 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이는 단위 결과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이는 단위 결과. 그래서 암꽃에 있는 어린 과실이 수분이나 수정을 거치지 않고 과실이 비대하게 되는 것. 이것을 단위 결과라고 했고, 오이는 단위 결과라고 말씀드렸죠. 반면에 다른 대부분의 과체류들은 반드시 수분 및 수정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과실이 비대가 되게 됩니다. 암꽃은 보통 개화 후에 단위 결과, 즉 과실이 본격적으로 그 비대하게 되는 데까지는 한 3일에서 4일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 단위 결과가 반드시 암꽃이 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온이라든가 일조가 부족해서 광합성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잎에 동화 양분이 부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과실 비대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단위 결과가 잘 안 되죠. 그렇게 되면은 어린 과실이 미라가가 돼요. 다시 말하면 어린 과실이 아까 초록색의 어린 과실이 노랗게 되면서 이렇게 말라서 미라처럼 말라서 딱딱해지는 그러한 거를 유가 또는 미라가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가나 미라가는 고온기에 또 발생을 하게 되고, 저온기에 동화 양분이 부족할 때 그럴 때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생성된 동화 산물이 잎에 있는데, 이러한 동화 산물은 각각 새뿌리를 발생하는 데도 이동이 돼야 되고, 또 과실 비대라든가 또 상위 저리에 있는 새 잎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영양 생장 쪽으로도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그 동화 산물의 전류는 보통 오이는 해가 진 다음에 4-5시간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화산물이 양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이동을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전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전류는 오후에 해 진 다음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전류에 적합한 온도는 15도에서 16도 정도다. 그래서 6시 이후에 한 4-5시간 동안은 15도에서 16도 정도로 유지를 하고, 전류가 다 이루어진 12시 이후에는 이제 온도를 10도 정도로 낮춰 주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장평별 육묘 관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묘를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육묘장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그 바깥 채소인 경우에 멜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육묘장에서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면, 고온기 육묘에서 주의할 사항은, 고온기에는 육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그 좁은 면적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주기라든가 광 관리라든가 온도 조절 같은 것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묘소질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다. 근데 이때 고온기에는 우리가 아까 오이 같은 경우에 저온 단일 조건에서 암꽃이 분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육묘 시기에 암꽃 발생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저온기 육류 같은 경우에는 암꽃 분해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숨머지라든가 또 축지 발생이 억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주야 간의 온도 관리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오이가 이제 여러분들 제가 듣기로는 주로 수경 재배보다는 토경 재배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토경 재배 같은 경우에는 접목을 하게 됩니다. 바깥 채소는 멜론을 제외하고는 거의 접목을 하죠. 멜론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선 주로 네트 멜론을 많이 소비를 하게 되는데 네트 발연이라든가 또 향이라든가 또 수세 조절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멜론에선 유일하게 접목묘를 사용을 잘 안 하세요. 잘 안 하시는데 그 이외에 오이라든가 수박, 참외 같은 경우에 거의 100% 접목을 하죠. 이 접목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토양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연작 피해 예방이라든가 또 요즘 같은 경우에 저온에서 뿌리 발달이 잘 되는 그러한 저온 신장성이라든가 과실 표면의 과분 방지를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오이에서는 접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주로 재배 중인 오이 품종군을 보시게 되면 보통 취청이 많을까요? 다다기가 많을까요? 우리나라는 주로 다다기 오이를 많이 재배합니다. 다다기가 한 70% 이상 다다기 오이를 재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다기 오이가 있고 그다음에 한 치청 오이, 가시 오이에서 17%, 11%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모르는데 예전에는 일본으로 주로 백침기 오이를 재배해서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클용 오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피클로 많이 담그기도 하지만 요즘 이제 다이어트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구입을 해서 도시락으로도 아니면 휴대용으로도 많이들 소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은 주로 그 중부권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주로 백다다기를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가시오이를 많이 드시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품종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백다다기, 다다기 계통 같은 경우에는 암꽃 착색률이 한 90% 이상 재배하기가 쉽습니다. 환경에 둔감하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취청 계통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는 암꽃 착색률이 얘가 저하를 해요.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겨울 재배에 취청을 많이 하게 되죠. 주로 겨울에 재배하는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 구례 지역 같은 쪽에 가시게 되면 취청을 많이 재배하시게 되죠. 간단히 정치까지 물론 육묘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보통 이제 파종을 하게 되는데 먼저 취하를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파종을 하게 되고 어 접수 부분을 대목보다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먼저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화 적응 같은 경우에는 25도에서 28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화 후에는 온도를 약간 낮추게 되죠. 그래서 25도 정도, 낮에는 25도, 밤에는 최저 한 15도 정도까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묘가 혹시 배축이 길어졌다 그러면 약간 고온 관리를 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보통 관수해 주는데 이꽃병이라든가 요런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지 않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받은 묘 중에 혹시라도 종피가 이렇게 부착돼서 왔다. 그런 경우에는 좀 건조하게 유지가 됐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접목을 하게 되고요. 접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환경 관리는 보통 25도에서 30도 정도 하고 광은 처음에는 차광을 하게 되고 습도를 95% 이상 유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대목이랑 접수가 이 붙은 부위에 그런 부위를 이렇게 절단해서 이제 유관속이 잘 연결이 됐는지 실험 때 나온 사진이고요. 그래서 보통 오이는 합접을 주로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지상부를 접수를 하고 요 아래쪽을 대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스듬히 잘라서 붙이게 되죠.
오이 같은 경우에는 편협 당근 합접도 많이 하게 됩니다. 요 경우에는 대목에 지하부가 그대로 있는데 지상부와 지하부 쪽에 뿌리를 절단한 다음에 합접을 해서 상토에 꽂음으로써 이제 새로 발근을 유도를 하게 되기도 하죠. 여기 예전에는 이런 활착상을 많이 썼어요. 접목한 다음에 이제 48에서 72시간 정도 활착실에 있다가 나오게 되는데, 요즘에는 LED 활착상을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셔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않고 LED 활착상에서 적정 온도, 습도 그리고 약광을 쪼여서 접목 이후에도 광합성을 좀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은 보통 본잎이 한 3 매에서 5매 정도 나왔을 때, 그럴 때 인제 정식을 하게 되죠. 정식은 가급적이면 3-4시 이전에 정식을 완료하게 되고요. 한여름에 정식하지 않는 이상 가급적이면 오전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제 정식을 할 때 보통 지재부가 일항 표면보다 약간 높게 정식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로 그 병 발생이라든가 요런 측면에서 예방이 돼서 좋습니다. 관수 방법은 정식 이후에 좀 지역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보통은 정식하고 나서 2일 정도는 이제 정식하고 나서 충분히 물을 주고 그다음에 한 2일 정도는 관수를 금지하게 되죠. 그 이유는 이제 뿌리가 물을 따라가기 때문에 뿌리가 깊고 넓게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일 정도 관수를 금지해 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건 지역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조금 유연성 있게 대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활착 부위가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접목이 안 된 그러한 불량묘의 사진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새로운, 이미 여러분들 지역에서 사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종이 포트라는 건데요. 종이 포트라는 게 뭐냐면 보통 인제 이런 종이들이 인제 생분해성 종입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이거를 원통형으로 만들어요. 원통형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흙을 채운 다음에 절단하죠. 보통 순대 포트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 절단면이 꼭 순대처럼 생겼다고 해서 잘라 놓고 나면.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순대에 씨를 심고 그래서 파종 자동화에 성공한다. 뭐 이 소개하는 건데요. 예,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통형 종이 포트의 장점이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린 모를 들게 되면 뿌리가 제대로 뻗지 않은 경우에는 상토가 많이 부서지게 되죠. 상토가 부서지게 되기 때문에 부서지면서 뿌리도 절단이 되고 그러게 되는데, 요거는 일정한 그 원형 프레임 안에 있기 때문에 묘의 그 생육 상태에 상관없이 모를 쉽게 옮길 수 있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정식할 때 묘를 뽑기도 굉장히 쉽게 되죠. 그래서 아주 심을 때 우리가 묘를 뽑으면서 당근이 되는 거, 요런 우려가 굉장히 없다. 그리고 막 던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거의 손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이 없고, 반면에 이제 육묘장에서도 판을 고르는 그러한 불량주를 제거를 하고 이럴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게 뽑혀지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이 적게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 정식 시에도 쉽게 뽑히니까 기계 정식에도 기계화에도 유리한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예원에서 이러한 원통형 종이 포트 전목묘랑 일반 전목묘 해서 플러그 묘랑 종이 포트 묘의 그런 그 생육, 그리고 정식 이후에 생육에 대해서 비교를 해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옆면적이라든가 지상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금 건물중 같은 경우에는 지상부는 종이 포트묘가 약간 적죠. 약간 적지만 반면에 이제 건물물 같은 경우에는 종이포트묘가 약간 높았고, 정식 이후에 보시게 되면은 생체종이 약간 감소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암꽃 착화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그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러한 종이포트 묘 생산을 위해서 추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육묘장에서 이제 일반 플러그 묘와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거래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농업인들이 많이 종이포트 묘의 장점을 인식을 해서 많이 구입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제 약간 가격이 좀 오른 그러한 육묘장도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리성 때문에 또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라서 소개를 해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의할 점은 이 종이포트가 이제 분해가 잘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뿌리가 보통 아래쪽으로만 뻗거나 그렇게 돼서 초기에는 뭐 "종이포트가 분해가 잘 안 된다."라는 민원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 종이포트의 그 종이의 분해성을 많이 개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하부의 온도랑 습도 등 환경 조건에 따라서 이 분해 속도에 좀 차이는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재배 관리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배 관리 같은 경우에 밑거름에 대해서 먼저 보면 이제 반드시 토양 분석을 먼저 하셔야죠. 토양 분석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해 주실 거예요. 순창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분석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분석한 다음에 그 토양 처방전에 따라서 밑거름이라든가 기비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이 같은 경우에 보통 여기 나와 있죠. 이씨 수준별로 기비량. 그래서 1.5 이상이다, 이씨가. 그러면 비료 하나도 안 주신 상태에서 재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석회랑 인삼 같은 경우에는 전량 기비로 주면서 반드시 정식 한 달 전에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과체류 생육 저염의 고사를 일으키는 토양 염류 농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토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생육저의 한계점 같은 경우에 장목에 따라서도 다른데, 지금 오이 같은 경우에는 0.6에서 사질토 기준으로 이씨가 0.6 정도 되면 생육저해가 와요. 그러니까 토마토나 고추에 비해서 오이는 굉장히 토양 염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부식질 식양토보다는 사질토에서 염류 농도가 굉장히 작물 생육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류 장애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뭐 흡비 작물을 휴경기에 재배를 한다라던가, 또 볏짚을 통해서 이러한 염류 착을 하게 해주고 그 볏짚을 통해서 토양 입단화를 조장하는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겠고요. 또 담수 및 태양열 수독을 통해서도 염류 농도를 낮춰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항을 만드시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오이가 굉장히 잎이 넓기 때문에 한 줄 재배를 하시도록 권장을 합니다. 한 줄 재배를 하는 게 수강 태세도 좋고요. 광 받기도 좋고 또 통풍도 잘 되고, 그리고 수확 작업도 굉장히 용이하게 되죠. 보통 두 줄 재배를 하시게 되면 오이는 그 아래쪽 과실을 따야 위쪽 과실의 발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제대로 수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위쪽까지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작업에도 수학 작업이라든가 이런 농작업, 농약 살포라든가 농작업에도 용이하고 작물 생육에도 좋기 때문에 보통 외줄 재배를 많이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학 만들기 보통 정식 10일 전에는 해주셔라 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이제 기비를 아까 석회나 인삼 같은 경우에는 전량 밑거름으로 한 달 전에 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추비, 웃거름은 언제 주느냐 많이 질문을 하세요. 보통 정식한 다음에 한 달 정도 후부터 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초세가 강하다, 굉장히 경경이 두껍고 줄기가 굵고 또 잎이 너무 크다, 이런 경우에 초세가 너무 강하게 되면 한 달이 지나도 좀 늦추셔도 돼요. 그런데 반대로 가늘고 길게만 자라고 굉장히 초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육이 부진하다, 그런 경우에는 한 달 전에 주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분에 의한 생리적 변화인데,
이제 요거는 토양 수분이 충분해야 광합성이라든가 뭐 기공 전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왕성하게 움직인다. 반면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ABA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많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고 세포 분열이라든가 세포벽 합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안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이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광합성이라든가 또 세포 생장이라든가 뭐 과실 비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물 주기가 굉장히 다른 작물보다도 중요한 농작업이 되겠습니다. 물을 줄 때는 고르게 군권 전체에 고르게 수분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굉장히 시기가 중요한데요. 관수 시기는 보통 오전에 물주기를 맞춰라. 너무 늦게 주게 되면 밤에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병해충 발생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물은 반드시 오전에 줘라. 라는 거고요. 생육 시기에 따라서 물 주는 양이라든가 횟수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육 초기에는 한 번에 많이 주고 횟수를 줄이는데 수확기에는 일회 관수량을 줄이는 대신 자주 관수를 해라.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유인을 하게 되는데요. 저겹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오이가 잎이 크기 때문에 상위엽에 의해서 하위엽이 그늘이 져서 광량이 감소하면서 광합성도 굉장히 저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저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착과 저리로부터 8매에서 10매 정도 잎이 남기도록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오이는 잎이 이제 한 새 잎이 발생한 다음에 한 달 지나면 굉장히 잎이 노화가 시작돼요. 노화가 시작된다는 것은 광합성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광합성 능력이 떨어졌는데 그 잎의 존재로 인해서 주변에 잎에 그늘이 지게 되고 환기도 잘 안 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잎을 저겹을 하는 것이죠. 잎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좋으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보통 남자 손 기준으로 남자 손바닥만한 크기 한 30cm 이내의 사이즈가 적당한 잎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질소라든가 물이 너무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잎만 무성하게 되고 과실이 잘 비대가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암꽃 분화를 하기 위해서는 질소 성분이 약간 부족한 듯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잎만 무성하다는 건 질소 성분만 무성하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과실 암꽃 분화라든가 과실 비대에는 좋지 않다. 그래서 또한 잎이 크게 되면은 과나 미라가 발생도 많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보통은 시설 재배에 있어서 한여름에는 냉방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여름에는 재배를 안 하게 되죠. 한 여름에 한 2달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여름이 길이가 길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바깥에서는 고온성 작목이라고 하더라도 여름철에 시설 내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은 과실이 정상적으로 이제 비대가 안 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차광 재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에 스크린을 친다든가 그래서 차광 스크린이 없는 경우에는 뭐 가산화수소를 옆면 살포를 해 주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피복제 위에다가 뭐 백색 네트를 씌워 주기도 하고 아니면 차광 도포제 하얀 차광 도포제를 살포를 함으로써 이제 광을 차단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무차광, 차광 도포제, 백색 차광망을 한 것이 보시게 되면 백색 차광망을 한 게 평균 온도가 무차광보다는 한 2도 정도 낮아진다. 야간 온도는 약간 낮아지고 주간 온도는 한 2도에서 4도 정도 낮아진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광 도포제나 차광망을 이용을 하게 되면 오이 같은 경우에 차광을 안 했을 때보다 수량이 늘어난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차광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방법은 스크린을 설치할 수도 있고 도포제를 살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보통 순창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에는 재배를 안 하시게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차광하는 경우에는 보통 흑색 네트보다는 백색 네트가 차광 효과가 높습니다. 그리고 도포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필요 없게 된 경우에 그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인 거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희석 비율은 보통 도포제 대 물이 1대7 정도 되도록 희석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수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 수확하는 것이 좋죠. 수확 시기가 지난 과실이 밑에서 계속 달려 있으면 위쪽의 과실로 양분 전류가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정 크기 이상이 되는 과실은 상품성도 저하되기 때문에 적게 수확하는 것이 좋은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침과 저녁에 수확을 하기도 하고요.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한 이틀에서 한 번은 수확을 해야 되죠. 먼저 달린 오이를 따내어야 다음 과실이 비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수확은 반드시 적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리장애에 대해서는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의 큰 오이 박사 이상규. 작은 오이 박사 이희주입니다. 박사님, 오이는 품종 따라 길이가 다른가요? 왜 큰 오이, 작은 오이? 둘 다 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이 연구 경력 25년 차이고, 저는 오이 연구한 지 10년 정도 돼서 저희끼리는 구분하기 쉽게 큰 오이 박사, 작은 오이 박사 이렇게 인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오이 연구 경력이 조합 35년이요. 10년 이상 정도 오이 연구를 해야 오이의 오자 정도밖에 못 꺼냅니다. 저희는 오늘 오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영양 생리장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이는 자랄 때 영양 관리하고 환경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이의 상품성이 상당히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모양 좋은 오이 생산을 위한 영양 생리장애 맞춤 솔루션입니다. 와, 제목이 상당히 길죠. 근데 뭔가 영어도 있고 조금 요즘 말로 플렉스하네요. 그럼 첫 번째 칼슘, 즉 석회 결핍부터 봅시다. 오이가 충분히 칼슘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잎 끝부분이 황백색으로 변하다가 생장이 완전히 멈춰 주변이 말라버리는데요. 생장점 부분의 잎은 작아지면 연맥도 노랗게 변하거나 안팎으로 말리면서 바가지 모양을 엎어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건 대표적인 칼슘 결핍 증상으로 계속되면 결국 뿌리의 발육이 불량해서 고사하게 되는 거죠. 칼슘 결핍은 농가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네, 칼슘 결핍은 암모니아 퇴질소와 칼리 비료를 너무 많이 주어 칼슘 흡수가 저하되거나 산성 토양에서 칼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또 흐린 날이 계속된다든지 아니면 낮에 커튼을 닫아두거나 고온다습으로 환기가 부족할 경우에 증상작용이 억제돼서 발생되기도 합니다. 칼슘 결핍은 토양부터 포장 환경까지 원인이 다양하니까 더 잘 발생하고 농가에서도 관리해야 할 부분이 많죠. 예, 칼슘 결핍 증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석회를 뿌리고 깊이 가리를 해 뿌리가 하층까지 잘 분포되도록 하고요. 질소나 칼리 비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또 물을 충분히 주어서 증산장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칼슘 결핍 증상이 보이면 응급조치로 염화칼슘 0.3% 수용액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새로 나온 잎 부위에 잘 묻도록 옆면 살포해주면 됩니다. 생리장애 같은 경우에 오이는 다른 과채류에 비해서 매우 종류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오이는 보통 한 재배하시게 되면 6개월 이상 장기 재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뭐 노화도 이루어지겠고, 그리고
줄기라든가 뭐 잎이라든가 새롭게 발생을 하는 영양생장이랑 동시에 계속 과실을 착과를 시키는 생식생장이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뿌리가 얕게 뻗는 그러한 청근성 작목이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생리장애가 많은 그러한 작목에 속합니다. 또한 그 생리장애 같은 경우에는 pH라든가 토양 수분의 과부족, 또 뿌리 지하부의 온도라든가 또 영양 조건이 뭐 불균형하거나 또 일교차가 굉장히 크다거나 일조가 부족하다든가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생리장애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상기상에 의해서 일교차가 굉장히 크고 또 온도의 범위도 굉장히 고온이라든가 지나치게 낮은 온도에 노출되는 그러한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생리장애는 그 발생 양상이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후에 각 생리장애 요인별로 원인이 뭔지 또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뭔지 한번 살펴보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양질의 퇴비를 사용하시고 근권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토양의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새뿌리가 발생하기 용이한 그러한 조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분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문의 사항이라든가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언급되어 있는 제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